안녕하세요. 2026년 시장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계속 품어왔던 질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이거죠. 지난 몇 년간 정말 소수의 거대 기술주, 우리가 매그니페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그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이끌어왔잖아요. 과연 이 시대가 저물고 이제 시장의 온기가 좀 더 넓은 영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이건 단순히 다음엔 어떤 종목이 오를까 하는 차원을 넘어서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뀔 수 있느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네 가지 핵심 주제를 딱 정해봤습니다. 오,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시장의 주도권이 넓어지는 현상, 브로드닝 아웃이 정말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따져볼 거고요. 네, 가장 핵심적인 주제죠. 그리고 둘째,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이 AI 서사, 여기에 현실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은 아닌지 짚어볼 겁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들여다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정치적인 변수들까지.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이제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시야를 넓혀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 차근차근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와, 정말 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완벽한 로드맵이네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보죠. 브로드닝 아웃. 이게 용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등산을 할 때 막 소수의 정예 멤버만 저만치 앞서가다가 이제는 뒤에서 묵묵히 따라오던 대부분의 등산객들이 다 같이 힘을 내서 전체 대열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요. 실적이요? 네. 아무리 멋진 이야기, 서사, 이런 것들이 있어도 기업이 결국 돈을 버는 능력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신기로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이 실적 데이터를 뜯어보면 정말 놀라운 현실이 드러나요. 어떤 데이터인데요? 너무 궁금한데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한번 볼 때요. 우리가 잘 아는 MAGG7, 이 7개 기업의 실적은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엄청났죠. 한 100%, 무려 200% 성장했어요. 200%요? 와, 정말 경이로운 숫자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에 포함된 500개 기업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하는 Equal Weight S&P 500 지수가 있거든요. 이건 어땠을까요? 그래도 시장 전체니까 꽤 오르지 않았을까요? 한 50%? 고작 16% 성장에 그쳤습니다. 잠시만요. 200%대 16%라고요? 아니, 그 말은 지난 3년간 우리가 S&P 500 지수에 투자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이 7개 기업의 성과를 싹 걷어내고 나면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열어봤을 때 느꼈던 그 묘한 괴리감. 지수는 오르는다는데 내 계좌는 왜 이러지? 했던 그 감정의 실체가 바로 이 데이터로 확인되는 거죠. 와,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네요. 그런데요, 2026년 전망은 이 그림을 완전히 뒤집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요? 어떻게죠? 시장은 이제 MAG7의 매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거라고 보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이퀄 웨이트 지수, 즉 나머지 기업들의 매출 성장은 기존 1.5%에서 5%로 오히려 가속화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거든요. 아, 드디어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신호가 보이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브로드닝 아웃 서사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예요. 시장의 엔진이 바뀔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렇다면 그야말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이 MAG7의 시대가 정말 한계에 다다른 걸까요? 그럴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진 확장의 종료예요. 마진 확장의 종료요? 네. MAG7이 지난 3년간 그 200%라는 실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영업 마진을 무려 10%포인트나 끌어올렸어요. 10%포인트요? 잠깐만요. 그건 일반적인 제조업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거의 비정상적인 수준의 확장 아닌가요? 맞아요. 초정상적인, 그러니까 슈퍼노멀한 수준의 마진 확장이었죠. 하지만 이런 추세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두 번째 측면인 AI 경쟁 심화와 맞물리면서 마진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아, 경쟁이요? 네, 과거에는 이 기업들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거의 준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잖아요.
근데 이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구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TPU, 그러니까 AI 연산에 특화된 칩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엔비디아의 GPU와 이제 정면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아, 그렇죠. 구글의 AI 모델이랑 오픈 AI 모델이 부딪히는 것처럼 하드웨어에서도 그런 경쟁이 시작된 거군요. 정확해요. 검증이 치열해진다는 건 결국 연구개발이나 마케팅에 돈을 더 많이 써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지출이 늘어나겠네요. 그건 고스란히 맞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걸 단순한 압력을 넘어서 치킨 게임의 전조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치킨 게임이요. 네. 과거처럼 높은 마진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만 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 브로드닝 아웃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기회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제 대형 성장주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좀 벗어나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시야를 넓혀서 소형주, 중형주, 그리고 해외 가치주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요. 소형주, 중형주, 그리고 해외 가치주. 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영역들은 MAG7처럼 소수의 스타 종목이 지수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훨씬 더 분산되어 있죠. 아, 그 말은 같은 소형주 안에서도 정말 잘 나가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소극적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옥석을 가려내는 능력, 즉 능동적인 종목 선정, 액티브 셀렉션이 진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특히 소형주, 보통 러셀 2000 지수로 대표되는데요. 이쪽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왜 그렇죠? 이들 기업은 고질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는 문제를 겪어왔거든요. 이걸 시장에서는 좀 살벌하게 수천 번의 칼질로 서서히 죽어간다. 데스 바이 사우슨 커츠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와, 표현이 정말 무섭네요. 네, 연초에는 우리 회사 올해 40% 성장할 겁니다. 라고 기대치를 잔뜩 높여놨는데 연말에 가보면 실제로는 6%만 달성하는 시기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신뢰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주가 시장을 이기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경제 성장과 더 낮은 금리라는 두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결국 브로더닝 아웃이 되려면 맥칠의 독주가 끝나야 하는 건데 그들의 독주를 이끌었던 가장 강력한 엔진이 바로 AI 서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 엔진에도 조금씩 균열이 보인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저희의 두 번째 주제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AI 서사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변곡점이죠? 지금까지 AI 투자는 대부분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인프라, 즉 빌드아웃 단계에 집중됐어요. 도로를 깔고 건물을 짓는 단계였죠. 네, 기반 시설을 까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이제 이 엄청난 인프라를 실제로 어떻게 응용해서 돈을 벌 것인가, 즉 상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네. 시장 참여자들과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 사이에 인식 격차, 퍼셉션 갭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오, 궁금하네요. 기본 투자자들의 53%,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AI 관련 투자가 6개월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6개월 안에요? 굉장히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군요. 그런데 사실 CEO들이 좀 보수적으로 말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괜히 기대치만 높였다가 실망시키느니 일단 낮게 관리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는데 이걸 인식격차라고 단정하기엔 좀 섣부른 판단 아닐까요? 와,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격차가 너무 커요. 얼마나 큰데요? 정작 그 기술을 도입하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대기업 CEO들은요, 무려 84%가 수익화까지는 6개월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답했거든요. 53%대 84%요? 와, 이건 단순한 기대치 관리를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이건 실제 기술을 상업화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정말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어요. 듣고 보니 이건 마치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모두가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는 믿었지만 그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정확히 그 비유가 떠오르는 상황이죠. 시장은 엔비디아 같은 인프라 기업에 대한 엄청난 낙관을 이미 주가에 다 반영해놨지만 실제로 그 기술을 채택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AI 어댑터, 즉 AI 기술 도입 기업들의 수익화 과정은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더딜 수 있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그 수익화가 계속 늦어진다면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을까요? AI 슬럽이라는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어요. AI 슬럽이요? 그게 뭔가요? 말 그대로 AI가 만들어내는 질 낮은 정보 찌꺼기들이 인터넷을 오염시켜서 정작 우리가 가치 있는 정보를 찾는 걸 방해하는 현상을 말해요. 엄청난 AI 인프라 구축 비용을 계속 정당화할 만큼 의미 있는 수익 창출이 정말 가능한가? 하고요. 만약 그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이 아니오에 가까워진다면 그럼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예측치 자체가 하향 조정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관련 기업들의 그 폭발적인 성장세도 꺾일 수 있겠네요. 그게 바로 AI 서사가 마주한 가장 큰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장밋빛 기배 이면에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숨어 있는 거죠. AI라는 정말 강력한 성장 엔진마저 흔들릴 수 있다면 이제는 거시경제 상황, 특히 연준의 통화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네요. 최근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맞아요. 시장은 최근에 우리가 최고의 조합, The Ultimate Combo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완벽한 환경을 경험했어요. 최고의 조합이요? 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동시에 GDP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정책은 완화돼서 유동성은 풀리는데 경제 성장 전망은 더 좋아진다니 위험자산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축제와 같았죠.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가 항상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서 because it can이 아니서 인하해야만 해서 because it should 내리는 경우예요. 인하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인하해야만 해서 그 두 가지 상황의 차이가 뭔가요? 인하할 수 있어서 내리는 건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잘 통제돼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완화하는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이건 시장이 환호하는 시나리오죠. 네, 좋은 금리 인하네요. 하지만 인하해야면에서 내리는 건 전혀 달라요. 이건 경제 데이터가 현재 시장의 예측, 예를 들어 2%대 성장 같은 이런 예측을 위협할 정도로 나빠지는 상황을 전제로 해요. 성장이 너무 둔화되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라는 소식 자체가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위험자산 시장은 이걸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현재 데이터만 보면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24% 정도로 낮지만 만약 앞으로 발표될 실업률이 4.5% 이상으로 치솟는다거나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런 나쁜 금리 인하에 대한 공포가 다시 시장을 덮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데이터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거군요. 근데 여기에 정치적인 변수까지 얽혀서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인선에 개입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유력한 차기 의장 후보로 케빈 월시와 케빈 헤셋 이렇게 두 명의 케빈이 거론되고 있죠. 두 명의 케빈이요? 네, 그중 헤셋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은 데이터에 의존해야 하며 대통령의 목소리는 여러 자문 중 하나일 뿐이다 라면서 독립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어요. 하지만 의장이 누가 되든 연준의 금리 결정은 위원회 투표로 이루어지니까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클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분석도 있어요. 특히 연준 내부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이 케빈 워시가 의장이 될 경우에 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단순히 한 표의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이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시장이 연준의 결정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 내의 여러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이렇게 미국 안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야를 전 세계로 돌펴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저희의 네 번째 주제인 글로벌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던 글로벌 완화 사이클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어떤 의미를 갖죠? 이건 달러화의 약세 가능성을 높인다는 뜻이고요. 곧 비미국 주식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달러와의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해요. 최근에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에서 단기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화에 대한 하락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명확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1분기에 달러 가치가 11% 하락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 주식보다 비미국 주식이 더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만약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97 이하로 뚜렷한 약세를 보인다면 비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리더십을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MAG7의 독주가 끝나고 시장 전반이 함께 오르는 브로드닝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또 그 동력이었던 AI의 수익화는 생각보다 더딜 수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달러 약세와 함께 글로벌 시장이 부상할 가능성까지 정말 어느 한쪽에 모든 것을 걸기엔 너무나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결론이 바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밸런스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에요. 특히 시장이 MAG7의 정점 가치, 그러니까 이들 기업의 가치가 혹시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실적 기반의 브로드닝 아웃과 글로벌 시장의 역동성에 더 주목해야 할 때라는 거죠. 와, 오늘 분석 덕분에 2026년 시장을 둘러싼 여러 변수들을 정말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소수 기술주 중심에서 벗어난 더 넓은 기회, AI의 장밋빛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금리 인하의 두 얼굴,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재부상 가능성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성장주와 가치주를 구분해 왔잖아요. 과연 그 익숙한 틀이 앞으로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과 글로벌 경제 지형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할까 하는 질문이죠. 아, 어쩌면 2026년 시장의 핵심은 단순히 어떤 주식이 오를까를 넘어서 성장과 가치를 정의하는 우리 안의 낡은 프레임 자체를 다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군요. 오늘 함께 고민해볼 정말 멋진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네요. 항상 여러근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